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평생 곁에서 지켜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도 보았고, 평범해 보이던 두 사람이 평생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젊은 부부도 보았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도 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끝에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여자는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 남자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여자, 늘 웃어주고 칭찬해주는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가장 예쁘게 대해준 여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여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던 바로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젊었을 때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화려한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점점 작아졌고, 조용한 사람 곁에서는 제 자신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의 정체를 깨닫는 데에 저는 거의 한평생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40이시든 50이시든 혹은 이미 이른의 고개를 넘으셨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젊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오히려 나이가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한 사람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84년 동안 같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724명의 인생을 평생에 걸쳐 따라가며 관찰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돈도 명예도 젊음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행복하게 만든 것은 따뜻하고 깊은 인간관계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105해를 살며 몸으로 깨달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결정적인 특징, 그 5가지입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며내거나 연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더 희망이 됩니다.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0분,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짝이 곁에 있는 분께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계신 분께도, 또 이제 막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분께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5가지는 누군가의 사랑을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 서면 사랑은 애써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바깥에서 찾아 헤매던 사랑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랑도 깊이 받아들이고 또 넉넉히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사랑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자신이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를 들으시며 부디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 물음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첫 번째 고개를 천천히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말을 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입니다. 의외이시죠?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더 똑똑하게 보여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게 지켜본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단에 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논리가 날카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사람은 언제나 따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도 그랬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올해 63이시고 평생 간호사로 일하시다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둘이고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걷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해 동안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찾아 신문을 뒤졌고 똑똑해 보이려고 어려운 말을 골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어르신은 지쳐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직장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을 꺼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쏟아냈을 텐데 그날은 너무 지친 나머지 그저 가만히 들어만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1시간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자리에 누우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웠어. 김순자 어르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무엇이 고마웠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는 본래 자신의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온전히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남자는 그런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말없이 아버지의 술잔 곁을 지켰던 그 모습을 저는 이제야 깊이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해답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조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끝까지 들어준 단 한 사람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무려 78%의 사람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은 절반 넘게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말을 꺼내기 무섭게 입이 근질거립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마음의 문을 슬며시 닫습니다. 들어주는 대신 가르치려던 그 순간 위로가 될 뻔했던 대화가 잔소리로 변해버립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실수를 수없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거든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닫으십시오. 고치려 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으십시오. 말이 끝난 뒤에도 곧장 입을 열지 마십시오. 짧은 침묵, 그 고요한 몇 초가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내 평생의 안식처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다 쏟아낼 수 있었다.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잘 들어주는 사람은 남편의 사랑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존경까지 함께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의 다른 얼굴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그 부모를 평생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중 누군가 말을 꺼내거든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오늘 밤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나는 도대체 언제 내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청은 내 입을 영원히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먼저 충분히 듣고 상대의 마음이 다 비워진 다음에 내 이야기를 꺼내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한평생 보아온 가장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말을 한 번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말을 꺼내면 아내가 가로채고 아내가 말을 꺼내면 남편이 딴청을 부립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가장 외로운 사이가 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마음은 한 번도 닿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반대로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도 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부부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는데 이미 100번도 더 들었을 그 이야기를 할머니가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 속에는 지루함이 아니라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화의 양보다 경청의 질을 꼽았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를 나누느냐가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들어주느냐가 행복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65 이상 부부 1200쌍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잘 들어주는 부부일수록 노년의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들어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평생 곁에 남습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데에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서, 오늘 저녁 밥상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이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진짜 경청에는 3가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첫째는 가로채기입니다. 상대가 말을 반쯤 하면 그거 나도 알아 하면서 말을 빼앗는 것입니다. 둘째는 판단하기입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하면서 곧장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해결하려 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면서 묻지도 않은 답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멈춰도 우리는 훨씬 좋은 사람이 됩니다. 청주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신동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3이시고 평생 소뚜껑 앞에서 사신 분입니다. 한때 부부 사이가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꺼내면 이 양반은 늘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한마디에 아내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되었습니다. 식당은 잘 되는데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몸이 크게 아팠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내를 보며 신동식 어르신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이 사람 말을 한 번도 끝까지 들은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말을 꺼내면 소뚜껑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근질거려 혼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꾹 참고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신동식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음식으로 사람을 먹였는데 정작 아내 마음은 한 번도 못 채워줬더라고요. 들어주는 게 밥 한 끼보다 더 큰 보약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밥상은 어쩌면 잘 차린 음식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대가 특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말을 잘 듣고 있을까요? 솔직히 돌아봅시다.
자식이 무슨 말을 꺼내면 우리는 곧장 걱정부터 합니다. 그러다 큰일 난다. 내가 다 해봐서 안다. 부모 말 들어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자식은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점점 전화가 뜸해집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주지 않아서입니다. 반대로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 곁에는 자식이 모입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좋은 충고가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귀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부모를 자식은 평생 그리워하고 존경합니다. 잘 들어주는 일은 부부 사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작은 약속을 하나 합시다. 가족 중 누군가 말을 꺼내거든 마음속으로 셋을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 셋을 세는 동안 끼어들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 답을 주는 질문이 아니라 마음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제가 살아오며 본 가장 깊은 경청은 뜻밖에도 부부 사이가 아니라 어느 할머니와 손주 사이에서였습니다. 강릉에 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중학생 손주와 단둘이 지내게 되셨지요. 부모가 먼 도시로 일하러 떠난 탓이었습니다. 그 또래 아이가 다 그렇듯 손주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어땠냐고 물으면 그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른 같으면 답답해서 잔소리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그저 저녁마다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말없이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곁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난 어느 밤 손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그날 손주는 1시간을 넘게 이야기했고 그분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가장 깊은 사랑은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닫힌 마음은 캐묻는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곁에서 가만히 기다려줄 때 스스로 열립니다. 이것은 부부에게도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똑같이 통하는 마음의 이치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잘 들어주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이 말하면 그저 따르라고 배웠지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곧잘 가르치려 들고 충고부터 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답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한 연구진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들어주는 일은 그저 예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곁에 마음이 닫힌 사람이 있거든 먼저 다그치지 맙시다. 그저 곁에 앉아 그 사람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 줍시다. 그 조용한 기다림이 어떤 명약보다 깊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준 사람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이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여자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려면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맞추는 것과 자신을 지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많은 여성들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조금씩 지워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 먹고 상대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고 상대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만의 색깔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깊은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헌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워가는 사람 곁에서 상대는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이시고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십니다. 이분이 결혼 초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면 내 고집을 버리자. 그래서 남편이 가자면 가고, 남편이 싫다면 싫어하고, 남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옳다고 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는 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영희 어르신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 말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비추는 거울 곁에서 그는 깊이 외로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다 안다고 느끼는 순간 설렘은 사라집니다. 자기 다움을 지키는 여자는 세월이 흘러도 상대에게 여전히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습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작은 다름이 평생의 설렘이 됩니다. 자신을 지운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도 자신의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 넘게 지켜본 슬픈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다움은 고집이 아닙니다. 내 뜻만 끝까지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다움이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조용하고 단단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자기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상대에게 깊은 신뢰로 남습니다. 미국 심리학계에 오래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 중에서 각자 자기만의 취미와 친구와 세계를 지닌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연구입니다.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매달리지 않고 각자 단단한 자기 세계를 가진 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각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큰 바람에도 함께 살아남는 것과 같습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그 일이 있은 뒤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노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녀 시절 그토록 좋아했던 합창을 수십 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자기 세계를 갖기 시작하자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아내를 보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임자,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라고요. 그때 두 사람은 마치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평생 자신을 지우며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은 늘 맨 뒤로 미뤘습니다. 그 희생을 저는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세대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내가 있을 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나를 지우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라 서글퍼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그 노래, 그 그림, 그 텃밭, 그 친구를 이제 다시 꺼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자기다움을 되찾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으면 늘 아무거나라고 답하던 그 습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오늘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십시오.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자기다움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단단한 중심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맞추는 것과 지우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맞추는 것은 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는 칼국수가 좋지만 오늘은 임자가 좋아하는 냉면을 먹읍시다. 이것이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아무거나 좋아, 임자가 정해, 이렇게 내 취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점점 나라는 사람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1이시고 오랫동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마음이 무척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문득 거울을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학원의 선생으로만 살았지 신명숙이라는 사람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허전함이 갱년기보다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솜씨는 없었지만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자기 세계를 갖기 시작하자 무뚝뚝하던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그림 그렸어?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대화가 생겼습니다. 신명숙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으니까 신기하게 남편도 다시 나를 찾더라고요. 보십시오. 나를 지키는 일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식어가던 관계에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서 각자 자기만의 취미와 친구를 지닌 부부가 모든 것을 함께만 하려는 부부보다 권태기를 훨씬 덜 겪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습니다. 늘 붙어 있어야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각자 단단한 자기 세계가 있을 때 다시 만나는 순간이 더 반가워지는 법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이 말씀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무엇으로만 살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 그 이름들 뒤에 가려진 나 자신의 이름은 어느새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때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평생 미뤄둔 나에게 이제야 보내는 정당한 인사입니다. 자식들도 그런 어머니를 더 자랑스러워 합니다. 텃밭을 가꾸는 어머니,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 그림을 그리는 어머니,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엄마가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하고 새삼 존경하게 됩니다. 또래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그저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체면이고 진짜 품격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미뤄둔 그것을 꺼내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1시간이 우리를 다시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댁 부인은 70이 넘어서도 매주 빠지지 않고 바깥 나들이를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꽃꽂이를 배우고 어떤 날은 오랜 벗들과 차를 나누고 또 어떤 날은 혼자 조용히 책을 읽으셨습니다. 남편이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말이지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좀처럼 식지 않는 사랑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곁의 사람에게 영원히 다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습니다. 그 신비가 세월이 가도 마르지 않는 설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짝을 위해 자신의 세계를 하나씩 접는 것을 사랑이라 여깁니다. 친구도 끊고 취미도 접고 오로지 상대에게만 매달립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깊은 헌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세계를 다 잃은 사람은 결국 곁의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없어집니다. 샘이 마르면 물을 나눠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의 작은 우물 하나는 꼭 지킵시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랑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만의 세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곁의 사람에게도 끝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르지 않는 한 사랑도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자기다움을 지키는 일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흉이 되지는 않을까, 그 걱정에 우리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자꾸만 뒤로 미뤄왔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여인들은 평생을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어머니로만 불리며 살아오셨습니다. 정작 자기 이름은 어딘가에 묻어둔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다움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에게도 잡을 손을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주볼 얼굴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청주에 사는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식구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사셨던 분입니다. 예순이 넘어 식구들이 다 제갈 길로 떠나자 그분은 한동안 텅 빈 집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시절 접어두었던 붓글씨를 다시 잡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한자 한자 써 내려가며 그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작은 전시회에 글씨를 내걸 정도가 되셨지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평생 무뚝뚝하던 남편이 그 전시장에서 아내의 글씨 앞에 한참을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자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네. 자기다움을 되찾은 순간 그분은 식구들에게도 다시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곁의 사람도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함께 가기 위한 가장 단단한 사랑의 토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분의 여정 중 우리는 이제 두 개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말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의 김순자 어르신처럼 그저 끝까지 들어주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여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구의 이영희 어르신처럼 자기만의 세계를 지킨 사람이 오히려 평생의 설렘으로 남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언뜻 보면 서로 반대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는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나를 지키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주되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세 개의 고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곧 놀라운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 성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깨달음을 위해 우리 함께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 이야기는 조금 희망적입니다. 남자가 평생 사랑하는 여자는 감사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들립니다. 감사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5해를 살며 깨달은 것은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무척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드문 사람 곁에 있으면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자도, 아무리 성공한 남자도 자신의 작은 수고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남자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배려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눈빛,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것들이 쌓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7이시고 평생 은행에서 일하다 은행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몇 해 전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을 만났을 때 부인 이야기가 나오자 눈빛이 단번에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부인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십니까?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내는 내가 해준 것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일도 기억하고 지금도 고맙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받는 햇빛에 감사하지 않듯 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감사가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크게 낮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81%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감사를 표현한 사람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동시에 살립니다.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한 푼 들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감사보다 불평이 앞섭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남편이 무뚝뚝하다고 한숨을 쉽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평생 고생한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은 우리 곁의 사람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 것을 탓하기보다 어쩌다건 전화 한 통에 진심으로 고마워해 보십시오. 그 자식은 다음 날 또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것입니다. 윤재호 어르신의 부인은 자식들에게도 늘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김치 한 포기를 담가와도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고, 사위가 운전을 해줘도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서로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아서 자식들이 앞다투어 효도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어머니는 자식의 효도까지 끌어냅니다. 잔소리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감사 한마디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함께 연습해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마움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 전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 장 봐와줘서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안 해본 말이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식어가던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좋은 일이 없을 때에도 빛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이시고
평생 공직에서 일하다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십니다. 누가 봐도 외롭고 쓸쓸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환해집니다. 늘 무언가에 고마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에 고마워하고 창밖의 햇살에 고마워하고 안부를 묻는 이웃의 전화 한 통에 고마워하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롭고 서러우실 텐데 어떻게 늘 그렇게 고마워하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러운 것만 세면 끝이 없어요. 고마운 것을 세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견딜만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운 것을 세기 시작하니 하루가 견딜만해진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형편이 견딜만해지는 것입니다. 정현숙 어르신은 외로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이웃들도 이분 곁에 모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은 비고 감사하는 사람 곁은 채워집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을 더 깊이 잤고 혈압도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습관 하나가 몸까지 바꾼 것입니다. 감사는 그저 예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과 혈압과 수명까지 지키는 가장 값싸고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은데 값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는 것은 선물을 사놓고 서랍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받는 사람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얘들아 고맙다. 이 짧은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평생 남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말을 참 아끼며 살았습니다. 쑥스러워서 안 해도 알겠거니 해서요. 하지만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특히 자식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큰 힘을 지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일은 우리 정서에서는 참 드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이 고맙냐고요.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내 자식이어서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들은 자식은 평생 그 말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함께 작은 연습을 합시다.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무사한 하루, 안부를 물어준 누군가, 그리고 그중 하나는 꼭 곁에 사람에게 말로 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사흘만 해보십시오. 신기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사람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고 있는 데에는 한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곁에 있는 사람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해집니다. 공기가 고마운 줄 모르고 살듯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마움을 가장 쉽게 잊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옛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당연한 것 하나를 일부러 가만히 들여다 봅시다.
늘 차려지던 밥상, 늘 개켜져 있던 빨래, 늘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의 모습, 그 당연함 속에는 사실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물결이입니다. 감사는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사실은 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데웁니다. 그러니 감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곁에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한마디 건네봅시다.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삶을 놀랍도록 환하게 바꿉니다. 감사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사를 잊습니다. 매일 차려주는 밥상, 늘 곁을 지켜주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마음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가 식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사라지는 작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이 아니라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고마운 마음이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분들인데 결혼한 지 50해가 넘었습니다. 그 댁의 비결이 무엇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침마다 내가 깎아주는 사과 한쪽에도 꼭 고맙다고 합니다. 50년을 그래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직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해의 사랑이 사과 한쪽에 건네는 고맙다는 말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서도 매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잠을 깊이 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받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웁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맙다고 말해봅시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식어가던 사랑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여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100년 넘게 수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는 거의 언제나 감정의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닫고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그 패턴이 반복될 때 사람은 서서히 그 관계에서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곳이 되는 순간 그 관계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5이시고 오랜 세월 편찮으신 남편을 곁에서 돌보고 계십니다. 남편이 큰 병을 얻은 뒤로 집안이 휘청거렸습니다. 살림은 어려워지고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는 우셨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 남편의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창문을 열어 햇볕을 들이셨습니다. 남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자가 흔들리지 않아서 나는 마음 놓고 아플 수 있었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곁에 단단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개 비유하곤 합니다. 큰 파도가 칠 때 모래사장은 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단단히 쌓아 올린 둑은 파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바로 그 둑과 같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폭풍이 와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나이 30에는 저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 시절 저는 열정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함께 있으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헤어지면 애가 타게 그리운 그런 관계가 진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이 되고 70이 되고 마침내 100살이 넘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 제가 열정이라 불렀던 것 중 상당수는 사실은 불안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르게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안정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슬픔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일수록 노년의 정신건강이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통과한 사람이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의 파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파도를 충분히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과 숱한 이별을 통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우리 안에는 이미 어떤 둑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기르는 길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만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화가 솟구칠 때 곧바로 입을 열지 말고 숨을 3번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사이에 폭풍은 한풀 꺾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나를 흔들었던 감정을 가만히 글로 적어 보십시오. 적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삼키지 못하고 내 손바닥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쌓인 고요함이 어떤 말보다 깊게 곁의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감정을 꾹꾹 누르고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진짜 안정감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되 그 슬픔에 온 집안을 잠기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되 그 화로 사람을 베지 않는 것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이시고 평생 은행에서 일하다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고혈압을 10년 넘게 앓고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감정의 기복이 무척 심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한 번 서운하면 며칠씩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자식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조심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갑 무렵 큰 병을 한 번 앓고 나서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니 사소한 일에 화내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습관을 들였습니다. 화가 솟구칠 때 곧장 입을 열지 않고 숨을 5번 천천히 쉬는 것입니다. 그 짧은 사이에 화가 한풀 꺾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이분은 점점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왔고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해지니 온 집안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장순옥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식구들이 비로소 내 곁에서 쉬더라고요. 보십시오. 한 사람의 안정감은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그 그늘 아래에서 함께 쉽니다. 어머니가 단단한 집은 무슨 일이 닥쳐도 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정감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순옥 어르신처럼 삶의 폭풍을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자료에 따르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일수록 노년의 마음이 훨씬 평온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낸 사람이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그 폭풍들을 다 통과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보았고 보릿고개를 넘었고 자식을 키우며 숱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별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병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폭풍을 통과해 오늘 여기까지 온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이미 어떤 둑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힘을 스스로 잊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마음이 자주 흔들려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말에도 며칠씩 마음이 무너지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신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파도를 다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단단한 자리까지 걸어갑시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마음이 요동칠 때 숨을 5번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나를 흔들었던 감정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적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삼키지 못하고 내 손바닥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쌓인 고요함이 어떤 말보다 깊게 곁에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지켜본 끝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서 늘 눈치를 보고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그곳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반대로 단칸방이라도 그 안에 마음 놓고 기댈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곁에 사람에게 바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말을 해도 비웃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실수를 해도
등을 돌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 그 믿음 하나가 한 사람을 살게 합니다.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안정감이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내야 할 일에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것, 따지기 전에 먼저 한번 헤아려 보는 것, 폭풍 같은 날에도 밥상만은 거르지 않고 차려내는 것, 그 잔잔한 한결같음이 차곡차곡 쌓여 곁에 사람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집을 그런 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쉼이 되어주는 자리로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된 사람은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되 그 슬픔에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서 두 개의 이야기를 드렸지요. 둑은 파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받아 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누운 뒤로 10년 가까이 곁을 지킨 분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무너졌을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기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다만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을 추슬러 남편 앞에서는 늘 잔잔한 얼굴이 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이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안정감이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곁에 사람을 위해 자신을 다잡는 깊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연구진도 이런 마음의 단단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비를 정면으로 통과하며 길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 해도 자책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고비를 지나는 중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그 고비를 건너 잔잔한 자리에 닿읍시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그것이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여자입니다. 저는 105해를 살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젊음도 가져가고 아름다움도 가져가고 건강도 조금씩 가져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절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빛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 있던 시절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니었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른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꺼이 배우려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그 제자가 60이 넘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연세에 무엇하러 그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그 순간 그분의 남편이 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는 그런 사람 곁에서 관계가 완전히 다 파악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설렘, 아직도 이 사람과 나눌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기대감,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대로 성장을 멈춘 사람 곁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안함은 서서히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 매일 같은 반응, 매일 같은 생각,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성장이 멈춘 자리에서는 관계도 함께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거창한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자격증을 따야 한다거나 대단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책에서 한 줄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보는 것,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을 조용히 찾아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고 그 살아있음이 곁에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1이시고 평생 살림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69에 처음으로 글자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학교 문턱도 못 밟아 보셨다고 합니다. 손주에게 편지 한 장 써주고 싶어서 그 연세에 연필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또박또박 손주에게 편지를 쓰게 되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손주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평생 함께 산 사람인데 임자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보십시오. 70이 넘은 나이에도 배움은 사람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남편의 사랑과 손주의 존경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우리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글을 읽고 편지를 쓰는 할머니, 그보다 더 큰 품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체면이 아니라 진짜 존엄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배움은 사랑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기억까지 지킵니다. 손주와 더 오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무언가 하나를 새로 배우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존경심은 사랑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하지만 존경심은 다릅니다. 존경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깊어집니다. 그리고 존경심이 있는 곳에 사랑은 뿌리를 내립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여자를 평생 존경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지려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지금 몇 살이시든 상관없습니다. 50이시든 60이시든
이른이시든 성장은 나이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것도 어쩌면 여러분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눈빛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그 눈빛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평생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백종현 어르신입니다. 올해 78이시고 평생 사업을 하다 은퇴하셨습니다. 한평생 숫자와 계약서만 보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75세 난생 처음 붓을 잡으셨습니다. 손주가 쓰던 물감을 우연히 만지작거리다 바다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아예 낙서만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백종현 어르신의 집 거실에는 직접 그린 제주 바다 그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기로 유명했던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평생 곁을 지킨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감이 이른이 넘어서 다시 청년이 됐어요.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생기가 곁에 사람을 다시 설레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경심은 사랑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존경심은 다릅니다. 존경심은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깊어집니다. 이른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곁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 고개 숙임이 바로 깊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장은 자식과의 관계도 바꿉니다. 늘 배우는 부모를 둔 자식은 부모를 그저 나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새로 배운 노래를 들려줄 때, 아버지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 자식들의 눈에는 존경이 어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저렇게 빛나시는구나. 그 존경이 가족의 정을 더욱 단단하게 묶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든든한 자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배움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쓰는 사람은 기억력이 더 오래 보존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에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손주와 더 오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무언가 하나를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랑받는 길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 신기하게도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는 마십시오. 거창한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에 외국어를 마스터하고 여든에 학위를 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문에서 모르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는 것, 안 가본 골목을 한번 걸어보는 것, 손주에게 게임 하나를 배워보는 것, 그 작은 호기심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지금 몇 살이시든 정말로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배움은 나이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아직 그 호기심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어 갑시다.
그 작은 성장이 쌓여 평생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약속을 하나 합시다. 일주일에 한 가지 전에 몰랐던 것을 새로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은 공책에 적어 두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4가지, 1년이 지나면 50가지가 됩니다. 그 공책이 바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자라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눈빛을 곁에 사람과 자식과 손주가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한 분인데 7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멀리 외국에 사는 손주가 보고 싶어 큰맘 먹고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켜는 것조차 어려워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익히셨습니다. 마침내 손주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날,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며칠 뒤 슬그머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임자, 나도 좀 가르쳐줘. 평생 무뚝뚝하던 남편의 눈에 오랜만에 호기심이 반짝이더랍니다. 배우려는 마음 하나가 식어가던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마음도 함께 굳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닙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궁금한 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새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 오래 미뤄둔 것을 조용히 배워보는 것, 손주에게 무언가를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를 끝까지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을 곁의 사람은 결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한 연구진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뇌를 젊게 지키고 마음의 활력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새롭게 배워봅시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 남은 삶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성장에 대해 우리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이냐, 이제 와서 무엇을 새로 배우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105해를 살며 분명히 본 것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인 사람의 배움은 젊은 날의 배움보다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살아온 삶 전체가 그 배움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사셨던 분입니다. 69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지요. 자식들이 다 말렸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고생하시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묵묵히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70이 넘던 해 처음으로 손주에게 손편지를 써 보내셨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그 편지를 손주가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쓴 첫 편지라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의 자식들은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나이 들어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여전히 자라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존경입니다. 그리고 존경은 사랑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처음의 설렘은 세월이 가면 옅어집니다. 그러나 존경은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깊어집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한 둠이라도 자라려 애쓸 때 곁의 사람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 고개 숙임 속에서 사랑은 다시 태어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 성장, 그것이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5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모두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말을 잘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산의 김순자 어르신처럼 끝까지 들어주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이 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대구의 이영희 어르신처럼 자기만의 세계를 지킨 사람이 평생의 설렘으로 남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수원의 윤재호 어르신의 부인처럼 10년 전 일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넷째,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주의 윤정희 어르신처럼 폭풍 속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단단함이 곁에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5째,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광주의 박정숙 어르신처럼 이른에도 배우는 사람의 눈빛은 어떤 젊음보다 빛납니다. 이 5가지를 다시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안을 향한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완성해 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랑이란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맞춰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나서 저는 조용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오랜 세월의 바람을 견딥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만이 오랜 세월의 관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도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젊음이 가면 매력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젊음은 가지만 품격은 남습니다. 아름다움은 바래지만 깊이는 남습니다. 열정은 식지만 존경심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 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사랑이 자랍니다. 저는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른이 넘어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있는 부부의 눈빛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사랑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쌓여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세월 속에는 넘어진 날도 있었고 운 날도 있었고 혼자였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여러분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씨앗이 이미 심겨 있습니다. 그것을 가꾸는 일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추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가족, 오랜 친구분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결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고
자기를 지키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장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손주들입니다. 우리가 곁에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훗날 자신의 짝도 그렇게 귀하게 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무언가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손주는 삶이란 끝까지 자라는 것임을 말없이 배웁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곧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효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효란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잘 살아내어 자식이 마음 깊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효의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다정하게 듣고 조금 더 단단하게 서고 조금 더 따뜻하게 감사할 때 그 모습은 우리 대에서 멈추지 않고 자식에게로 또 손주에게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는 일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돈도 집도 아닌 살아가는 태도라는 유산 말입니다. 그 유산은 세월이 지나도 닳지 않고 오히려 대를 이어갈수록 더 빛납니다. 이쯤에서 우리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천천히 돌아봅시다. 우리는 5개의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힘, 자신을 잃지 않는 단단함,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 성장, 이 5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깊이 완성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사랑이란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고 보니 진짜 사랑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향해 뻗어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오랜 바람을 견디듯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을 지닌 사람만이 긴 세월의 관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한 분들을 떠올려 보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겼고 그 귀함이 자연스럽게 곁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부부 사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 들어주는 마음은 자식과 손주와의 사이를 살리고 자기 다음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며 감사는 식어가던 식구들 사이를 데웁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은 온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멈추지 않는 성장은 자식과 손주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결국 이 5가지는 우리 삶 전체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지혜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저 사랑받는 비결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조용한 답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온 수많은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세월 속에는 넘어진 날도 있었고 남몰래 운 날도 있었고 외롭게 홀로 견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의 단단하고 깊은 여러분을 빚어냈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와 견주어 모자라다 여기지도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어딘가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안에 이미 그 5가지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정성껏 가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그 씨앗을 하나씩 틔워 갑시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짓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00년을 넘게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말입니다.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눈빛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그 빛나는 모든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